탄핵이 딱 1년 됐습니다. 그 사이 내란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무는 담장 안의 시간은 참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치 재판이라는 선동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가르고 있습니다. 12억 원의 영치금도 쌓았습니다. 파면 1년, 오늘 뉴스룸은 그의 뒷방 정치와 추락한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되는 단죄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년 전 탄핵의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오점이 됐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옥중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궤변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7월에는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12.3 계엄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며 직접적인 선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됐습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기도했다거나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국민과 보수 분열을 넘어 세대까지 갈라진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뭐 메시지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결심 공판에서마저 반성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비판에 몰두하며 국민을 가르고 지지층을 모으는 동안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쌓인 영치금은 대통령 연봉의 5배에 가까운 1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이 12억이 넘었다. 이 보도를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고 대통령 연봉의 4.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참 적응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돈 버는 능력은 탁월하다. 탁월하다. 나는 그 돈을 본 적도 없고 난 그냥 커피만 있으면 되고 그 커피 그거는 갖고 오면 안 되나? 방에서 좀 먹고 싶은데. 아니 게다가 제가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400만 원꼴로 걔도 돈을 벌더라고. 그렇죠. 지금 뭐 그 상황에서 뭐 식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무튼 이 윤석열 탄핵 1년을 맞아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온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자 국민이 이겨낸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1심 그 무기징역 판단 관련해서는 2심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을 아끼긴 했지만 이 말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모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형배 전 권한대행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고 어디 자리 나가서도 관련해가지고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이게 툭툭툭 가끔 나오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게 대표들이 이런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본인이 또 헌법재판관 대행 그 어쨌든 소장 대행 출신인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위원 판사의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최대한 완곡하게 애둘러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법리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느냐 정도로 뉘앙스를 풍긴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한 말씀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어쨌든 이런 말씀 계속 해주시는 게 주기적으로 또 문형배 전 소장이 그렇다고 막 민주당이 막 우호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할 말도 하고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더 힘이 실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파적으로 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한마디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그들의 일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적 비평이죠.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할 말씀 해주셔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라는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름 알고 어떤 그 사건의 국면에서 정확하게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 걸 보면
뭐 기록용으로 굉장히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어요. 신문 기사를 쓰다 보면 이렇게 말 맛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저는 문영배 소장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도 다르고 전달된 것도 예. 다른데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사실 뭐 이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그 말을 하는 어떤 이제 품격이나 맛이 좀 느껴지는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그 저희 지면에 실린 인터뷰 보면서 1년밖에 아직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예. 것 같고 너무나 오래전 벌써 일인 것 같고 재판 과정 너무 지난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벌써 이제 매일 얘기하다가 얘기하지 않는 이름들 뭐 직위원이나 이런 이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응축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는 순리대로 간다라는 느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오늘 문영배 그 전 재판소장 인터뷰를 읽으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네요. 직위원 이름 얘기 안 하지 방송에서 제법된 것 같고 조희대 이름도 그렇죠. 최근에 거의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게 어허. 그 후임 대법관 지금 맞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예. 지금 청와대하고 뭐 의견이 다른데 우리는 끝까지 내 주장을 관찰하겠어.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직위원 부장에 대한 뭐 그런 건뿐만 아니라 예. 지금 법원 행정처장도 지금 공석이고, 현재 공석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대법관 제청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사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법부 수뇌부가 지금 공백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어떤 그 안위 이런 것들은 그것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 사법 시스템 자체는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인 그럼요. 거잖아요. 대법관 한 명이 있고 없고 지금 14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늘 뭐 일 많다고 그러면서 어. 사람을 지금 안 뽑고 있다.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기싸움 말고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보도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청와대 쪽에서 원했던 1, 2순위랑 대법관,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했던 1, 2순위가 완전 달랐다는 달랐다. 거죠? 완전 예. 달라가지고 조금 타협 보려고 2순위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제 워낙 상징성이 큰 첫 번째 이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다 보니까 예. 좀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거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봤을 때 필요한 대법관 인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밑에서 뭔가 조율을 하든 공론화를 시키든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이 뭐 안 되면 말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너무 나야 몰라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올바른 책임과 행태인 거냐. 사람이 일을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대법관들 수 늘린다라는 얘기 있을 때 그 상고기각이라고 하나요?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올라가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재판을 그렇게 끌고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얘기했을 때 대법관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일이 많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지금 대법관이 뻥뻥 비어 있는데 지금을 임명을 안 하고 있다. 뭘로 설명할 거냐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게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삼권 분립이 있어서 행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거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이재명 대통령 성격 같으면 이걸 빨리 하루라도 막 잠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이거가 지금 제도가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봐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사법과 행정은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뭐 일종의 사보타지를 해버리면 방법이 사실 없다라는 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사법 관련된 논의들을 할 때 드러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법을 당장에 이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 개혁 과제들이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사법 권력은 사법 엘리트는 어떻게 통제되는 것인가? 그러면 사회적으로 전 이 질문이 이제 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제도나 정치나 철학이나 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소수들이 모든 것을 다 규범하고 처벌하고 뭐 이런 시대 에 관습과 제도나 인정해서 우리가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 대통령 그냥 공무원이다. 예. 그러면 대법원장은 뭐냐 도대체. 공무원이죠. 예, 뭐 이런 건데 그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무를 약간 정무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방법이 없는 거냐. 그래서 민주적 통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실제 나머지 대법관들의 임기는 원래는 다 6년이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이제 임명되는 사람이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또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 들어가가지고 6년을 이제 본인이 그동안 그렇죠. 했던 걸 다 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기싸움에서 밀리는 네. 것도 싫고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쪽에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 사실을 조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들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는 인정하면서도 또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되게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게 불리한 싸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런 와중에 앞서 그 내란 1년,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1년 얘기를 했었는데 내란의 가담 연루자들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기도 또 대단해. 여기도 증인 선서가 네. 여기 증인 선서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이라서 이번에도 그 박성재 전 장관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덕수 네. 재판인가 거기서도 증인 선서 안 거부했잖아요. 했죠. 네. 그래서 그때도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선서 거부 자체를 정당한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또 부과했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냥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 이 태도로 갈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변호인단이 계속 이진관 재판부 자체가 정치적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과태료를 소득연동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50만 원 부과하니까 사실 뭐 이상민 입장에서 집에 뭐 빈백에 뭐 8억씩 20억씩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뭐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거는 소득연동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제도 자체에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거부행위는 강하게 예를 들면 뭐 인신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보다 강하게 그 금융치료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금융치료.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연동시킨다면 이제 뭐 자기 재산의 뭐 몇 몇 프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왜 사법제도 자체를 이렇게 저항하는데 저항해도 50만 원이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싸게 맥힌다. 네,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하는데 이 자체를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택에 걸맞는 말하자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 사람은 여기다 사실은 궤심자 더 더해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렇죠. 판사 출신 판사 아니에요. 출신. 한국 행정심판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아는 게 많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심판을 관장하시던 적이 있다고요. 아유, 찐 참. 엄마님께서 김환 잘하네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까 뭐라고요? 윤석열 뭐라고요? 윤대원? 완성열. 완성열. 예. 완성열 대완고래.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 보다 보면 이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차 종합특검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를 아예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일 윗선으로 보고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수사팀은 특히나 검사가 없는 검사나 검사 출신이 없는 수사팀이라서 뭐 대검, 중앙지검 압수수색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글쎄 뭐 피의자 적시했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 3대 특검이 다 하지 못했던 특히 김건희 특검이 다 하지 못했던 사건들이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 속도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뭐랄까요 전망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 때도 저는 초반에는 속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네. 그냥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간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에서 묵혀뒀던 사건이고 굉장히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5월 달부터 한 4, 5개월 사이에 처리를 해버린 그렇죠. 사건인데 예. 그러고 나서도 지금 한 3년여 이상 거의 예.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 생각은 일단 시간이 드는데 너무 지나버렸으니까. 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특검에서는 하지 못했던 중앙지검과 그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면에서 수사 의지는 평가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예를 들면 불상의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건데 박성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뭔가를 지휘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접근이 될 거냐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1차 특검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 수사 과정이 무마가 되는 과정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조직적으로 비호가 있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기 연루됐다. 개입되어 있다. 이 점을 문제의식으로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우리 노레스트 건프는 관련된 거 좀 들으신 거 없으세요? 이 불상의 방법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말들이 그 법에서는 쓰는 말 같은데 참 허망한 방법이에요. 이거 뭐든 다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기는 대해서는 노코멘트 합니다. 뭐 있다. 있어. 있네. 있어. 또 이래놓고 또 뉴스공장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속상해. 절대 안 할게요. 네. 예. 절대 안 할게요, 진짜로. 예. 한국 사회에 뭐가 궁금하거든 고개를 들어 노레스고 그렇죠. 고개를 들어 노래스톰. 이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일산의 터널라이트라고 아세요? 저희끼리 얘기하다 과거 본인 연수원 시절부터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터널라이트까지만 얘기했는데 이분은 샴푸도 아시죠? 네. 예, 아무튼 자 노인 변호사를 통해서 마이크 꺼진 다음에 좀 네. 얘기 듣도록 하고 네. 곽우신 기자는 혹시 뭐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뭐 더 듣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차 특검이 그 세 특검이 모두 각각의 한계와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거 평가를 할 때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아쉬운 얘기가 가장 많이 많았죠. 나왔던 거를 워낙 기억을 양이 하실 많았으니까. 겁니다. 예. 예. 근데 물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수사 의지가 있었니, 능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니, 뭐가 정치적인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바통을 이어받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무언가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검은 정말 온 국민적인 기대와 궁금증이 가득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소하기에는 뭔가 건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법리 세우기 만만치 않은데 증거가 부족한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수사 과정에서 그걸 브리핑을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역사에 남잖아요. 기사로 남고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알게 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막 여기저기에서 들쑤시고 나면서 했는데 결국 성과 없었던 거 아니냐, 결국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나 걱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은 정말 온 국민적인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물음표 없이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수사로 밝혀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소는 못하지만 증거와 기록을 남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훗날의 역사가 평가할 만한 특검으로 꼭 남기를 바랍니다. 이번 2차 특검이 원래 처음에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모자랐고 검사들이 많이 안 그렇죠. 갔고 그다음에 또 검사를 배제해야지만 또 되는 그런 수사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초창기 때 되게 인적 네트워크랑 이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특검보를 5명을 다 채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실제 검사들이 한 것과 검사들이 하지 않은 것, 검사들이 해서 망쳐놓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검사가 없는, 그러니까 검사를 배제시켜놓고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제대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지금 다들 의욕을 불태우고 있더라. 여기까지. 라까지. 라 좋다.